르네상스 시대. 미술은 왜 그렇게 화려했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갑자기 고급스러워졌을까? 수많은 미술 작품들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화려한 꽃을 피운 르네상스 미술의 탄생 배경. 르네상스를 이끈 천재적인 화가들과 화가들을 후원한 이탈리아 상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축적한 부를 통해 문화와 예술을 후원한 이탈리아 상인들. 그들이 미술을 후원한 이유. 이것은 단순히 서양 르네상스의 어떤 주인공으로서 누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인 계층을 봐야 된다는 메시지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화가와 사회와의 관계도 무슨 관계였다는 거예요? 상업적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림을 주문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고 그림을 샀던 사람이 있었던 거고 그렇게 해갖고 미술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르네상스는 재능 있는 예술가와 이탈리아 상인들의 만남으로 일어난 문예 부흥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미술사학자 양정무 교수의 새로운 미술 읽기, 르네상스 미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시대를 읽는 넓은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양정무입니다. 저는 오늘 르네상스 상인과 미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실망하셨습니까? 르네상스 상인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스티브 잡스의 얼굴이 이렇게 탁 나오는데요. 사실 이 스티브 잡스는 자기의 생을 거의 마감하면서 자기 자서전의 표지로 이 사진을 썼습니다. 거의 세상에게 마지막 남기는 하나의 이미지로 이 사진을 쓴 것이죠. 그런데 이 사진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 같은 미술사학자는 짝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티브 잡스의 사진은 다음과 같은 사진을 이미지를 그대로 연상시킵니다. 어때요? 별 차이가 없어요? 저한테는 아주 매우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면을 응시하고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보면 눈, 코, 입 뿐만 아니라 이 멸입결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식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조금 세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의 자세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얼굴을 클로즈업한 거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보면 항상 창의성을 앞세운 스티브 잡스도 막상 자기 얼굴을 초상화로 남기고 할 때는 500년 전에 활동했던 독일의 작가 알브레히트 듀러의 초상화를 참고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하지만 미술을 연구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양쪽 간에 근접 관계가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 듀러도 이 자신의 어떤 자화상을 그릴 때 참고한 작품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입니다. 부활하셔서 세계에게 축복을 내리는 그 근엄하신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 얼굴을 집어넣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생각에 보면 누가 들어갈 자리에? 예수님이 얼굴에 들어갈 자리에 자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하고 실험적인 자화상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런 부분을 좀 더 이해하려면 듀러가 어떤 사람인지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듀러는 독일 출신 화가입니다. 독일 뉘렌베르크에서 활동을 중심으로 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문화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이탈리아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지 않고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꼈고 이런 것들에서 갈등했던 그런 작가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고 실제로 젊은 시절 이탈리아를 여행해 보니까 여기서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거하고 자기 고향, 당시 독일은 시골이었으니까요. 그걸로 돌아가서 보면은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알브레히트 듀러는 뭘 생각했냐면 나는 새로운 작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중세 장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뭔가를 만들고 개척하고 세상의 창조주의 모습으로서 창작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싶었던 게 듀러의 생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진이 그런 결과에 의해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공제 윤두서의 자화상이고요. 국보급 유물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대문처럼 큰 것도 국보고요. 이렇게
조그마한 자화상 한 장도 우리들이 남긴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그림에도 바로 근대적인 정신. 윤주서가 자기 스스로를 그릴 때 그 마주하고 있는 그 밀도를 한번 보시죠. 정면으로 두 눈을 응시하고 있고요. 눈, 코, 입 하나하나, 거기다 머리털까지 정말 냉정하게 잡아내고 있는 그 모습들이, 이것들이 말하면 우리가 역사를 대하는 새로운 근대인의 자각,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거는 뒤로하고는 약간 시차가 있지만 이것은 우리들의 뭐라고 그러죠? 근대를 향하는 우리 조선인의 어떤 에너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국보로 인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작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얘기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들기는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지만 지금 파리 루브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을까요? 예, 모나리자를 보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모나리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초상화다. 모나리자는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 됐을까? 모나리자의 묘한 미소를 표현하기 위해 그림의 경계선을 부드럽게 처리하는 스푸마토 기법이 사용됐는데 이 미소가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다. 어쨌든 이 그림이 그려지는 시기가 오늘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그렸을까? 그리고 누가 왜 이런 것들을 주문했을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실마리를 푸는 게 제 오늘 강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는 비첸자라는 곳입니다. 비첸자에 가면 놀라운 건축가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16세기에 활동했던 전설적인 건축가가 있고요. 이 건축가가 지었던, 약간 과장을 하겠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건물이 지금도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천재 건축가의 이름은 팔라디오인데요. 이 팔라디오의 가장 중요한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그 시청사, 정확하게 말하면 시청사와 그 당시 그 중앙에 있는 시장이 합쳐진 이 건물을 리모델링한 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바실리카 팔라디아나라는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건축을 공부하시는 분한테는 하나의 성전으로 보여지는 굉장히 중요한 건물입니다. 그런데요, 자꾸 이 건물을 겉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안을 보게 되게 됩니다. 자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개 번 보게 되다 보니까 이 건물의 안을 보게 되는데요. 놀라운 거는 이 건물이 15세기에 지어졌던 상점가, 지금으로 치면 2층짜리 백화점이었습니다. 아니, 600년 전에 이탈리아의 조그마한 시골 도시에 상점 수백 개가 들어가 있는 2층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맨 꼭대기가 시청사였으니까요. 이런 걸 우리가 관상복합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 건물이 이렇게 무너지게 됐고요. 이 건물을 새롭게 둘러싼 사람이 바로 뭐냐면 팔라디오입니다. 새로운 건축계면 고전 건축을 새롭게 현대화시켜서 이 건물을 갖다 완전히 멋지게 리노베이션 했죠. 하지만 여전히 저한테 이제 뭐가 관심이 있냐면 이 건물이 팔라디오 것이 아니라 100년 앞서서 이 건물을 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많은 상점들이 지금 있어도 놀랄 만큼, 지금도 여전히 상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카페도 있고요. 기념품 가게, 옷가게가 여전히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600년 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업 문화가 어디에서요? 이탈리아에서 활발하게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그걸 갖다 정면으로 대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비찬자 이곳, 바실리카 팔라디아나의 앞에서 제가 느낀 소회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림 속에서도 지금 이런 그림을 보아서도 그 안에서 상거래를 하는 그림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업 문화가 이탈리아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고 그림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게 이전 저의 생각이고요. 그런 쪽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르네상스라는 세계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저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뉴욕의 피프스 애버뉴 5번가입니다. 그 화려한 명품 샵과 백화점들이 즐비하게 있는 세계 소비 문화, 상업 문화의 어떻게 보면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인데 이러한 어떤 현대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과거에다 너무 투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르네상스를 너무나 학문적이고 고급한 문화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현대 상업 문화의 어떤 기점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르네상스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뉴욕의 백화점하고 600년 전 이탈리아 북부 비체인자라에 있는 그 백화점하고 서로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앞에 저러한 활발한 상업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뉴욕이 태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해석 여지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런 쪽을 동의하는 그런 연구자이기도 하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상업 문화를 놓고 르네상스를 이해하면 새롭게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말은 쉽지만 우리들의 뇌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미술을 뭐로 봐야 돼요? 상품으로 봐야 되고요. 바로 돈벌이로 봐야 됩니다. 그럼 작가는 뭐가 되죠? 예술가입니까? 아니면 생산자입니까? 생산자가 되는 겁니다. 노동자가 되고 그렇게 돈을 받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 됩니다. 조금 기분이 좀 안 좋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후원인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후원인 하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작가들, 가난한 작가들에게 돈을 주고 좋은 그림을 그리세요. 나는 그렇게 선한 사람입니다. 약간 후원인, 영어로 치면 패트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느낌에는 이렇게 작가를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느낌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상업주의라는 개념을 앞세우게 되면 후원인이란 말보다는 무슨 말을 쓰는 게 좋을까요? 구매자, 소비자. 만약에 여러분 메디치 가문은 르네상스를 후원했다 이렇게 좀 많은 얘기하는데 저의 주장에 의하면 메디치 가문은 르네상스 미술의 최고 고객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신비화되어 있고 관념화되어 있는 르네상스 미술의 한 축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미술 애호가들,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나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나리자, 이 앞에 쓰려고 수도 없는 세계의 많은 예술 애호가들이 루브르에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는 게 르네상스 상품이란 말이에요? 오, 이거 너무 불경스러운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런 거부감들을 조금 낮춰야 르네상스 미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접근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저의 오늘 제 생각입니다. 괜찮으세요? 부담되진 않으세요? 모나리자는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상품이었다. 예, 사실 그거가 다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 그림을 주문한 사람이 있었고 그거에 맞춰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저희 생각은 저보다도 더 먼저 현대 예술가들이 그 부분을 짚어내기도 합니다. 팝 아트의 거장, 현대 미술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미국의 화가이자 예술가인 앤디 워홀. 대중적 이미지를 채용한 반회화를 주로 제작. 대중미술과 순수미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시각예술 전반에서 변화를 주도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팝 아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열었고 그는 인류 미술사 최고의 혁신가로 남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르네상스 미술은 상품이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현대 예술가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술가들의 인사이트, 통찰력이 느껴지는 작품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앤디 워홀은 일찍부터 모나리자를 이렇게 자기 작품에 담았습니다. 사람들이 누구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모나리자 좋아하니까 이렇게 잘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좋아한다니까 모나리자를 이렇게 많이 그렸죠. 또 현대의 모나리자를 찾았습니다. 누구예요? 마릴린 monroe를 그 모나리자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작가는 모나리자가 갖고 있는 상품적 속성을 이미 어떻게 보면 대중 스타적인 속성을 이미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나리자에 대한 과도한 찬양을 비판하는 작가도 있었습니다.
듀샹이라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는 아마 모나리자 사실 아름답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중성적인 얼굴입니다. 아름다움보다는 좀 거리가 멀고 도리어 신비로운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런 그림을 약간 희화화하시고 장난시킨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통념, 미에 대한 고정관념을 이 듀샹은 아마 거부했던 그런 작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천재적 화가의 어떤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이 두 작품을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지겠지만 이 작가는 고객이 원하면 이 작가도 뭐예요? 한 번 더 그립니다. 그 작가도 사실은 고객이 있었고요. 고객의 눈높이에 의해서 얼마든지 뭐 그걸 맞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뭐 두 그림은 사실은 완전히 쌍둥이 그림인데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꼭 숨은 그림 찾기 같은데요. 하나는 지금 루브르에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영국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있습니다. 서로 자기 작품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너무나 친숙한 르네상스를 상업 문화로 놓고 본다면 굉장히 깊숙하게 읽을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핵심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양 르네상스의 어떤 주인공으로서 누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인 계층을 봐야 된다는 메시지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화가와 사회와의 관계도 무슨 관계였다는 거예요? 상업적 관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림을 주문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고 그림을 샀던 사람이 있었던 거고 그렇게 해갖고 미술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세에는 부를 내가 돈이 많다라는 걸 세상한테 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적인 교리가 있었는데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어떤 중대한 사건에 의해서 조금 와해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흥 부호들이 속된 말로 하면 졸부들이 등장을 했고요. 이 졸부들이 자신의 어떤 성공을 갖다 과시하는 메커니즘으로서 뭐가 굉장히 중시되는 거예요? 미술이 굉장히 많이 중시되는 시대가 바로 르네상스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에너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한테도 간 거고 미켈란젤로한테도 간 거고 여러 르네상스 대가 듀로한테도 간 게 바로 르네상스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몇 작품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상업문화라는 것들이 얼마만큼 강하게 이 당시 미술에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그림은 젠틸레 다 파브리아노,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 작가가 그린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주문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서 스트로치 제다나 이렇게라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스트로치 가문은 그 당시 우리가 피렌체, 이 그림이 그려진 것이 피렌체인데 피렌체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피렌체 하면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상인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상인을 우리가 알고 있죠. 바로 누구냐면 메디치죠. 하지만 놀라운 거는 그 당시 이미 피렌체는 소득 조사를 합니다. 그게 아직도 남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부자인지 누가 그 다음인지를 알 수 있는데 메디치는 두 번째입니다. 사실 더 부자가 있었던 거죠. 바로 누구래요? 이 그림을 주문한 스트로치, 팔라 스트로치가 그 당시 피렌체 부자 1등입니다. 물론 이 사람도 부의 원천은 고리대금, 지금으로 치는 은어금을 통해서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건데요. 그 스트로치는 자신이 성공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이런 멋진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세부를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호화롭습니다. 동방박사의 경배, 이분들이 정말 박사인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우리는 통칭 박사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이 입은 옷을 보시죠. 정말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멀리서 온 아랍의 어떤 선지자들인데 이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그 호화로움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진짜 동방박사의 옷일 수도 있고 누가 꿈꾸는 세계인 거예요? 르네상스 상인들이 꿈꾸는 바로 그런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림을 주문했던 스트로치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요 동방박사의 바로 뒤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스트로치 아빠와 아들입니다. 이 그림을 볼 때 누구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주문한 저를 잊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그림 곳곳에 어떻게 보면 호화로운 상인들의 문화를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 부의 상징이 뭐죠? 자동차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부의 상징이 뭐예요? 비슷합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멋진 말들이 그려졌는데 그 말도 한 번 그려진 게 아니라 앞의 모습도 그려져 있고 뒤의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그 당시 스트로치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말을 좀 과장하자면 뭐 과시하고 그 말에 대한 지식들을 보여주려고 이런 그림을 그렸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그 르네상스 상인과 미술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르네상스는 분명히 새로운 양식이 등장을 합니다. 전에 없었던 새로운 미술들이 등장하는데 이것들이 과연 새로운 것을 창작하려던 창작의 열망이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르네상스 시대의 새로운 어떤 미술의 등장은 소비 취향의 변화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걸 통해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대적인 개념의, 자본주의 개념의 소비 형태가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르네상스 시기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뭐와 관계된다는 겁니까? 미술을 선택하고 주문하는 데 있어서도 그게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너무나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림일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고 그 주변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 두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이 성공한 르네상스 상인이라고 한번 생각하십시오. 어느 그림을 주문하시겠습니까? 다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른쪽을 보시면 저 작품은 그 당시에 치면은 새로운 그림입니다. 아무 장식이 없고 성모 마리아가 다가올 고통, 자기 아이가 견뎌야 되는 그 고통을 생각하듯이 표정 연기까지 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아주 호화롭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장식도 되게 많고요. 성모 마리아 입은 옷을 보게 되면 굉장히 섬세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의자를 비교해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는 아주 단순한 건축적인 의자에 앉아 있고요. 하나는 멋진 천으로 둘러싸인 호화로운 옥좌에 앉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공한 상인입니다. 어느 작품에 주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우리가 가장 우리 중요한 르네상스 상인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메디치. 메디치는 어떤 주문을 했을까요? 오더를 했을까요? 예. 메디치는 자기가 성공했지만 플러스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미술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팔라스트로치 같은 전통적인 피렌체의 상인 가문은 호화로운 작품을 주문했고요. 메디치가 새로운 거는 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흐름을 짚어내고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마사치오의 저 근엄한 성모 마리아를 선택했죠. 만약에 그 메디치 가문이 전통적인 미술을 계속 추정했다면 아마 우리가 메디치 가문의 그 역사적 비중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을 겁니다. 메디치 가문은 뭐와 뭘 다 같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돈과 안목을 다 같이 갖고 있었고 자기가 비록 배경은 없는 신흥 계급이었지만 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화라는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런 작품을 선택하고 작가를 선택할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품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품을 구매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쓰였다라는 게 이런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면 르네상스 사람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정확하게는 르네상스 상인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시면 유클리드 기하학의 한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하학적 지식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학적 지식도 웬만한 그 환전을 하려면 계산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초중등 교육에서 이미 습득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명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림을 원할 때도 어떤 그림을 원했을까요?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완벽한 그림들을 점차 원했던 거고 이것들이 결국 르네상스를 만드는 원천이 되었던 거죠. 르네상스 하면 가장 르네상스 미술의 최고 발명품이 뭡니까? 바로 이 그림 속에 있는데요. 원근법 아니겠습니까? 예.
누가 원했던 거냐면 화가가 원했기보다는 누가 좋아하는 세계였어요? 르네상스 엘리트 상인들이 좋아했던 그런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인들의 눈높이에 응답한 사람이 바로 화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습니다. 상당히 많은 규칙성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세바스티아노 성인이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고 성인을 지금 이게 화살을 쏘는 저 이교도들이 쭉 둘러싸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건 원뿔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구도하에서 배치되어 있고요. 여러분 저 이교도 군사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똑같은 사람의 앞면, 뒷면입니다. 이런 규칙성을 통해 갖고 자기가 공간에 대한 이해, 어떻게 보면 인체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부매자에게 아마 이 작가는 과시하고 싶었던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한번 생각해보죠. 원근법에 의해서 화면 공간이 논리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 논리적인 사람이 들어가야 되죠. 이상한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해부학적인 심체의 정확성을 갖춘 사람들이 그림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공간이 논리화되면서 인체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저렇게 보이는 해부도 실험과 같은 그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게 바로 르네상스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르네상스의 상업 문화는 바로 여기에 그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르네상스는 거대한 상업혁명의 어떤 회오리 속에 한 곳에 있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안료무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물감을 어디서 사십니까? 네, 문방구 가서 이렇게 세트로 사는데요. 그 당시 화가들은 물감 하나하나를 다 그것을 만드는 곳에 아니면 그것의 원재료를 사서 자기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 르네상스 화가의 작업실은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뭐예요? 한약방 같은 그런 곳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조제실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스페치에라고 하는 그 여러 약초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작가가 직접 뭘 만드는 거예요? 그림만 잘 그리는 것들이 아니라 재료를 선택하고 그걸 가공해서 그림을 그리죠. 이거 너무 뻔한 질문이 됐는데요. 그 당시 화가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색채가 무슨 색깔일까요? 네,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라피스 라줄리라는 이 지금도 준 보석으로 치는 보석을 가공해서 만드는 아주 짙은 파란색을 가장 선호했죠. 이것은 거의 금값보다 더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마르코 폴로의 기록에도 나오는데 지금으로 치면 아프가니스탄 그쪽에서만 채굴이 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채굴을 하면 낙타탄 대상이 그걸 끌고 어디로 오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를 갖고 오면 아마 이탈리아 상인 중에서 베네치아 상인이 많이 가서 그걸 다시 사서 어디로 갖고 오는 거예요? 베네치아로 오면 그것들을 다시 사서 피렌체로 그걸 다시 사서 전 유럽의 화가들이 파란색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파란색이었고요. 이런 파란색이 들어간 것 자체가 그 그림에 뭘 높여주냐면 그 그림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였습니다. 자, 이 그림에 이제 뭐가 보이십니까? 예, 성모님을 둘러싸고 있는 파란색 옷이 보일 겁니다. 예, 이제 파란색만 그림 속을 찾으면 르네상스 미술의 절반을 이해한 겁니다. 제일 이거는 누가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림에서 가장 귀한 사람, 성모,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만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파란색을 보시는데요. 저건 정말 베네치아 화가들이 즐겨 쓰는 파란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베네치아를 벗어나면 물가가 오르듯이 되게 비쌌기 때문에 베네치아 화가들은 좀 여유롭게 썼습니다. 좀 부티가 많이 나지 않아요? 예. 아시아에서 온 진귀한 저런 약초들, 그 스파이시 이런 것 중에는 모두 들어왔던 거예요. 안료도 상당히 들어왔던 거고 그 안료가 유럽 사람의 색채적인 감각을 깨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너무나 뻔하지만 장님의 눈을 뜨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신데요. 그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이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파란색으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사랑했던 2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죠? 천국의 열쇠를 주신 분 하나 있잖아요. 베드로 그리고 요한도 있죠. 여기서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 요한과 베드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수님처럼 짙은 파란색은 아니지만 그거에 준하는 하늘색 파란색을 입은 두 사람은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르네상스 미술 참 이렇게 보면 재미가 있고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하에서 그리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투영되는 예를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중세 르네상스로 넘어가면서 유럽 문화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할 것 같은데 직격탄을 맞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죠. 바로 이 흑사병이 중세의 한복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르네상스를 후퇴시켰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한 충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14세기 유럽을 휩쓴 대재앙 흑사병. 흑사병이 유행하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중세 유럽은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다. 흑사병은 쥐에 기생하는 벼룩에 의해 패스트균이 옮겨져 발생하는 급성 열성 전염병인데 감염 후 살이 썩어 검게 되기 때문에 검은 죽음으로 불렸던 공포의 질병이다.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살되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종교적 구원을 더 절박하게 갈망하게 됐고 점점 그림을 사서 교회에 자기 이름으로 기증함으로써 구원을 얻고자 했다. 결국 흑사병은 중세 유럽의 미술 시장에 호황을 가져온 계기가 됐던 것이다. 그런 흑사병이 미술에도 영향을 끼쳤을까요? 안 끼쳤을까요? 당연히 끼쳤다고 보는 게 미술사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림들이 갑자기 200년 조로 돌아갑니다. 지오토가 만들어낸 엄청난 혁명이 완전히 없어지고 다시 그림이 중세 초기의 그림으로 되돌아가는 게 바로 이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중심에 있고요. 그 옆에 세례자 요한이 서 있습니다만 두 사람의 모습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흑사병이 왔고 세상이 너무 급변하니까 그림을 빨리빨리 그리다 보니까 드로잉을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해갖고 요걸 어디다 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쓰고 또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한테도 쓰고 그랬기 때문에 그림이 후져졌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여전히 흑사병이라는 엄청난 충격 때문에 종교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림값이 올랐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예,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올라갑니다. 그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이게 다시 그림값이 다시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큰 그림만 그렸는데 일부 사람들은 종교에 더 매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그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뭘 내놓는 거예요? 자기 돈을 내놔서 조그마한 그림이라도 기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일이 옛날보다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값들이 더 싸지는, 물론 조토같이 멋진 작가는 없지만 뭐라고 해요? 아기자기한 많은 그림들이 그려지는 시기가 흑사병 이후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들이 르네상스 미술이 보여주는 양적 폭발,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이 그려지게 되는 데 있어서는 흑사병의 충격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는 게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미술품의 평균 가격을 보게 되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흑사병이 준 어떻게 보면 소비 패턴의 변화, 이것들이 미술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과시적 소비라는 현대적 소비 개념이고 근대 부르주아지의 어떤 소비 패턴을 비판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디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500년 전 이탈리아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conspicuous consump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과시적 소비라는 겁니다. 소비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소비인데 어떻게 소비하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소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메디치 가문의 거대한 궁전입니다. 물론 후에 익스텐션 됐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좀 작았을 텐데요. 이 거대한 메디치 가문의 저택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적인 가치보다는 뭘 보여주기 위한 자신의 성공을 피렌체 시민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한 물질적 증거라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 거대한 저택에 들어가 보면 색다른 또 여러 가지 미술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메디치 채플이라고 해서요. 이 교황하고 굉장히 친해갖고 자기 집에다 뭘 만들어 놓을 수 있었어요?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특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특권층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다가는 아까 같이 멋진, 아침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그 당시 아방가르드 미술을 집어넣었을까요? 아니면 호화로운 그림을 집어넣었을까요? 여기는 프라이빗한 공간이었고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호화로운 그림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양식을 선택하는 것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누구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말을 탄 모자를 쓴 나이 많으신 분이 바로 코지모 데 메디치. 메디치 가문을 거의 일으켜 세웠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강력한 르네상스 상인의 모습을 바로 이곳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을 만나면 좀 당혹스러워요. 어떤 말을 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 당나귀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성공한 CEO 중에서 20년 된 낡은 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겸손함, 검약한 어떤 상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코지모 메디치는 자기 아들은 호화로운 말을 타고 있지만 자기는 뭘 타고 있어요? 나귀 한 마리를 타고 맨날 비서도 데리지 않고 피렌체 도시를 다녔다라는 거죠. 항상 상인의 가장 큰 미덕을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겸손과 절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실천한 그런 상인이 바로 메디치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메디치 가문이 돈으로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가문으로 성장하는 데는 이러한 메디치 가문의 아주 독특한 윤리의식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세기부터 15세기 르네상스 문화가 태동했던 곳 피렌체. 이 위대한 문화의 진원지를 통치하며 르네상스를 꽃피운 가문이 바로 메디치가다.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 공화국의 중산층 가문이었으나 이후 은행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다양한 문예 부흥 사업에 큰 힘을 쏟았다. 르네상스 최고의 천재 예술가들과 수많은 학자들을 후원한 메디치 가문. 그들의 후원으로 탄생한 예술 작품들은 지금도 피렌체의 유산으로 남겨져 있다. 메디치 가문의 전성기를 이끈 로렌조 데 메디치는 미켈란젤로의 후원자이기도 한데 르네상스 시대를 이끈 중심에 학문과 예술의 강력한 후원자를 자처한 메디치 가문이 있었다. 이제 제 강의를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려듯이 르네상스라는 말은 불어로 부활과 재생을 얘기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의 그 세부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를 얘기하죠. 도시의 부활, 고전 문화의 활성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지리상의 대발견, 이런 것들이 이전 르네상스를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저는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바로 뭐라는 거죠? 상품의 재발견이 바로 르네상스였고요. 사실 그 상품이라는 것이 미술과 접목되면서 굉장히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라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르네상스 미술을 모나리자 앞에 서게 되면 제 강의의 일부라도 떠오르게 된다면 제가 아마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희 역사에서는 르네상스는 어떻게 보면 중세의 종말이고 새로운 어떤 근대의 시작이라는 이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분야가 미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 실제로 강연 속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는 기술, 즉 원근법의 도입, 그리고 듀레에서도 지적을 하셨죠. 어떤 자의식을 가진 예술가라는 어떤 주체의식을 가진 어떤 화가의 탄생,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르네상스 미술의 근대성이 있으면 그 부분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사실은 우리가 그림은 그림이고 역사는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원근법이 근대의식하고 무엇이 다르냐, 근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제 원근법이라는 거는 근대적 정신과는 달리 정말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고 싶었던 화가들의 노력의 결과지, 그것이 서양의 근본 정신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냉소적으로 보는 그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 과거를 이해하려면 과거에 어떤 물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분명히 1500년, 1400년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문화가 현대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전 세계의 주류 문화로 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어떤 강력한 문화로 서양 문화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증거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증거물로 결국은 미술이 사용될 수밖에 없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뭐 원근법이라든지 그리고 전 듀러의 그런 어떤 근대적 자의식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은 아무리 우리가 양보하려고 하더라도 서양의 근대의 첫 장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작품이 됩니다. 그 강연 도중에 그 예를 드신 메디치 가문, 어떻게 보면 15세기 피렌체의 어떤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물론 이제 경제 상업을 통해서 번 돈을 기반으로 피렌체의 정치 권력을 장악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그 상인들이 그린 그림이 당시 어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회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져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메디치 가문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언급되는 이유는 돈과 문화가 결합될 때 어떠한 세계가 열릴 수 있는지를 갖다가 선제적으로 보여준 어떻게 보면 선각적인 모습을 우리가 메디치 가문의 어떻게 미술 후원 패턴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집안이 사실 메디치 가문은 이름 속에서 그 출신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메디치고요. 영어로 읽으면 메디신하고 가깝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피렌체의 여러 귀족 가문의 배경을 통해서 등장한 상인 세력과 달리 배경이 없는 신흥,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졸부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과연 돈을 벌고 성공을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돈을 가진 새로운 세력이 아니라 바로 문화에 대한 안목과 미술뿐만 아니라 문학자, 시인들에게 되고 아낌없는 돈을 쓰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후원하고 작가를 지원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사람들은 화가들이 도리어 놀랐어요. 왜 저에게 이렇게 돈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아낌없는 돈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메디치 가문이 그런 어떤 이미지 전략의 핵심은 이것들이 결국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 국가에 얼마만큼 충성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어떤 교리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을 실천하고 없는 사람들 도운 그런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까 보여주신 르네상스 그림들은 굉장히 그 소비 문화를 찬양하고 가장 비싼 염료를 예수 그리스도와 성자에게 쓰고 근대적인 세속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또 한편으로는 주제는 여전히 신과 종교에 기이하려는,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두 가지가 르네상스 시대 그림에 공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선생님 나름의 견해가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사료가 있습니다. 참 놀랍죠?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때도 그림을 주문할 때 그 주문서를 제대로 남겼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공증까지 하게 됩니다. 아주 간략한 주문서도 있고 공증을 한 자료도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화가의 계약서라고 하는데 대략 한 150점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고 언제까지 배달을 해줘야 되고, 이 그림에 꼭 무슨 컬러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라피스 라줄리에서 오는 파란색, 올트라 마레라는 아주 값비싼 파란색이 들어가야 되고, 이 물건값은 언제까지 지불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소상히 들어가 있는 계약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선생님 말씀대로 초기에는 재료나 이런 것들의 가격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점차 뭐의 비중이 늦냐면 화가의 능력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화가의 브러쉬, 붓을 가격으로 쳐주는 거죠. 그러놓고 보면 중세의 어떤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작품을 가격을 매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차 이것이 보이지 않는 화가의 능력, 예를 들어서 원근법을 잘 구사할 수 있는 능력, 인체를 잘 그릴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물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선생님의 말씀대로 정신적인 영역, 이성의 영역도 가격을 쳐주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둘 다 발달하는 시기가 아마 르네상스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